여러분들은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아무리 원수처럼 서로 싸우더라도 그래도 피부치인 가족만큼은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생에서 내 편은 가족이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저희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운영하고 계시던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자포자기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술과 도박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결국 식당이며 저희 식구들 살던 집까지 아빠가 전부 탕진하셨고 4명의 저희 식구는 한순간에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엄마의 월급이 당시로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빠가 본인 장사 다 말아먹고 엄마가 버는 돈까지 가져다가 도박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식사조차 하기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에 새끼밥을 챙겨 먹는 날이 드물 정도였어요. 그냥 이혼을 빠르게 했다면 조금 상황이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저희 남매를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도박으로 돈을 모두 날린 날이면 어김없이 잔뜩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웠고 집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저와 동생은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며 벌벌 떠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으셨어요. 당연하지만 저희 남매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직업이 안정적인 학교 교사였던 엄마 덕분에 아빠와 이혼하고 난 뒤에 저희 세 식구는 생활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란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편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엄마는 이런 안 좋은 집안 환경을 저희에게 안겨준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편견을 느끼지 못하게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희 남매는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고 엄마의 고생을 아는 저로서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전부 내 맘처럼 굴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었는데 저보다 3살이 어린 남동생은 어찌나 아버지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빼다 박았는지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아빠가 없는 집에서 동생은 우리 집의 유일한 남자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사고만 치고 다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참 야속하기도 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피부치라서 포기하고 아빠처럼 살게 놔둘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참 사춘기에 커가는 남동생을 바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고 제가 노력을 기울일수록 동생은 자꾸만 삐뚤어져 갔어요.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엄마한테 용돈을 탔으며 놀기만 했습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저렇게 사는 것이 참 한심하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여자친구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저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랑 결혼할 건데 살림 차리고 살려면 집 필요해. 집 사줘요, 집. 엄마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한테 신혼집을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런 뻔뻔한 동생의 모습을 보며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쟤도 자식을 낳고 아빠가 되면 조금 철이 들고 사람이 변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셨죠. 엄마가 모아둔 돈에 저도 직장 대출까지 받아서 아이 낳고 살 만한 적당한 아파트를 구해줬지만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동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달라진 점이 하나 있긴 있었죠.
새로 집안에 들어온 올케 역시 동생만큼이나 철이 없고 사고만 친다는 점이었어요. 동생의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에 집에 찾아오기는커녕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녔고 돈이 필요할 때만 집에 찾아와서 엄마에게 용돈을 타가기만 했어요. 결혼도 하고 애아빠가 된 녀석이 아직까지도 철없이 구는 모습을 보며 제가 나서서 한 소리 했습니다. 야, 너도 이제 나이가 30이야. 애까지 있는 놈이 대체 언제까지 엄마 등골 뽑으며 살래? 너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아, 짜증나게 누나가 나한테 왜 뭐라고 해? 엄마 돈이지 누나 돈이야?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누나가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때면 꼭 아빠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점점 클수록 외모며 하는 행동이며 아빠를 닮아가는 동생의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세상 천지에 단둘밖에 없는 남매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왜 그렇게 동생한테 화를 내냐고 말리시더라고요. 너가 그냥 이해해. 동석이가 저렇게 된 것도 내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야. 어릴 때부터 아빠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고 기다려주자. 엄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으면서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저희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 크게 남아있었고 제가 엄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엄마를 믿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남자와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몇 명의 남자친구를 만났었지만 결혼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제 나이가 35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이제는 몇 년째 연애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엄마와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제게도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친구가 자기 남편의 아는 동생이라며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고 저보다 2살이 어렸던 이 사람은 착한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행동에 배려가 넘쳤고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대해주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성숙한 남자였습니다. 만나다 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즐거웠지만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제 고민도 함께 깊어져만 갔어요.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이 남자의 직업 특성상 전국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고 엄마를 홀로 둘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도 선뜻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의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동생은 지금부터 엄마를 자기들이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누나 결혼한다며? 시집 가면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게. 불쌍한 우리 엄마 혼자 살게 둘 수는 없잖아. 참 세상이 놀랄 일이다 싶더라고요. 엄마의 기다림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건가 싶었습니다. 마냥 철부지로 보이던 동생이 드디어 철이 들어서 제가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선뜻 엄마를 모시겠다며 나섰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기가 막힌 일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채 동생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이 되었구나라고만 생각했죠. 그 소식을 들은 엄마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망설이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의 배려 덕분에 제 결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몇 달 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게 되었고 저와 함께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라 언제 어디를 가던 직장 구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니라서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을 만끽하던 중에 저희 부부에게도 하늘이 큰 선물을 내려주셨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엄마는 기나긴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교편을 놓고 은퇴하시게 되었죠. 저는 이제서야 걱정 하나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동생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엄마는 처음엔 아들 덕을 다 본다면서 좋아하셨고, 며느리와 함께 사는 생활에 만족하셨어요. 저도 새로운 지역에서 직장도 옮겼고 바쁘게 살며 임신까지 하느라 엄마에게 신경을 예전만큼 쓰진 못했습니다. 친정의 연락도 소홀해졌고 종종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빠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요즘 별일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동서가, 요즘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영 기운이 없는 것 같네? 아무 일도 없어. 잘 먹고 잘 지내셔. 은퇴하시니까 아무래도 활기가 떨어져서 그렇겠지. 그리고 누나도 이제는 누나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 엄마를 나한테 맡겼으면 우리한테 너무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동생이 하는 말에 저는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서 저도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러 올라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직장에 연차를 내고 저희 딸과 함께 엄마를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올라와 초인종을 눌렀는데 올케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형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줄 몰랐는데. 미안해, 올케. 내가 엄마 목소리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만.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하고 올게.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도 잊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저를 보고 올케는 너무나도 크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제 목소리에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는데 몇 달 만에 엄마의 모습은 몰라보게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머리 염색도 안 하시는 건지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최소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 하던 일에서 은퇴를 하고 난 후에 흔하게 겪는 무력감의 일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뭔가 기가 죽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엄마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올케는 내내 옆에서 어슬렁거리며 저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신경이 쓰이던 게 하나 있었는데 거실 한켠에 엄마의 명품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올케가 자연스레 그 가방을 만지면서 본인의 소지품을 그 안에서 꺼내더라고요. 엄마의 그 가방을 제가 왜 기억을 하게 됐냐면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장모님께 선물을 사드린다고 백화점에 같이 가서 직접 골라드렸거든요. 그걸 왜 올케가 쓰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똑같은 가방을 하나 더 올케가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저는 엄마에게 예전에 김서방이 사준 가방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가방? 잘 갖고 있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엄마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집안 꼴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 혹시 올케가 들고 있는 가방이 그 가방이야? 똑같은 모델인 것 같던데. 그거 사실 맞긴 한데. 동창 모임 나간다고 하길래 내가 빌려줬던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케가 자기 동창 만나러 간다고 엄마 가방을 빌려가서는 한 달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쓰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바보 같은 엄마는 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 그 가방 엄마 거잖아. 하루 빌려갔으면 돌려줘야지. 말 안 한다고 그걸 계속 자기가 쓰고 있으면 어떡해? 제 말에 올케는 물건 훔치다 걸린 사람처럼 당황하더니 오히려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고 가방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가 뭐 훔치기라도 했다는 소리예요? 어머님이 안 쓰니까 제가 대신 써준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안 써요, 안 써. 근데 형님이 이러면 어머님만 힘들게 되는 걸 몰라서 그러세요? 올케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할 말만 쏟아내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올케의 행동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붙들며 그저 참으라 하고 저는 올케에게 못 낸 화를 엄마에게 대신 쏟아냈어요.
엄마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며느리가 대체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짓이 없어. 매번 져주기만 하는 엄마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나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다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까 올케가 우리 엄마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에게 화를 내고 돌아온 이후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혼내지 못하는 엄마가 한편으론 답답하고 미웠어요. 또다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누나, 엄마가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 간호할 사람이 없는데 누나가 올라와서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헐레벌떡 짐을 챙겨 올라와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자기들이 너무 바쁘다며 엄마의 병간호를 전부 제게 떠넘기고 사라졌어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동생과 올케가 야속하긴 했지만 허리를 심하게 다치신 엄마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누군가 옆에부터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보다는 아무래도 딸이 편하겠구나 싶어 직장에 보름간 휴가를 내고 엄마 옆에 붙어 있기로 했어요. 병간호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엄마와 하루 종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힘든 생각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점점 엄마가 기운을 찾을 때쯤 엄마를 수술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CT 사진을 보여주시며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지금 어머님께서 아드님 부부와 함께 사시는 게 맞죠? 어머님께 제가 따로 물어봐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 입장에서 뭐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머님이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건 아니에요.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진 흔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에게 따로 조심스레 이 부분을 물어봤지만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아들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좋다는 어색한 대답을 하셨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데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엄마를 낮에 혼자 두고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에 잠시 다녀왔는데 동생네 부부가 엄마 병실 복도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를 발견 못했기에 일단 복도 한쪽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여보, 어머님이 형님한테 다 말하진 않았겠지?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신신당부 해놨어.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퇴원하면 나는 더 이상 못 모셔. 지금까지는 가만 놔둬도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저렇게 몸도 성취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모셔. 앞으론 요양원으로 보내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요양원에 엄마 보내고 나면 우리 생활비는 어쩌라고. 엄마가 받는 연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 엄마 연금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 너 그거 없이 살 수 있어? 아, 몰라. 아무튼 나는 못 모셔. 요양원 보내고 연금 통장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 될 거 아냐? 어차피 어머님은 돈 쓸 곳도 없을 텐데 우리가 쓰면 좀 어때? 그 두 사람의 대화는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워있는 엄마 놔두고 무슨 말이냐고? 누나 언제부터 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제가 복도 옆에서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 줄은 몰랐는지 동생은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엄마한테 빨대 꽂아서 연금이나 빼먹으려고 같이 산다고 한 거니? 그리고 올케는 인간이라면 그러는 거 아니야. 통장 뺏고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아니 형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님 거동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더 이상 모시고 살아요. 그렇게 좋으시면 어머님은 형님이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동생과 올케가 쌍으로 제게 달려들어 제 팔을 붙들길래 소리를 질러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경찰을 불러달라 말했고 얼마 후 경찰관 두 분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만행을 전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병실에 누워있던 엄마가 본인이 이야기하겠다 하셨어요.
그 말에 올케 얼굴은 순간 사색이 되었고 동생은 엄마의 입을 막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의 제지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이어지는 엄마의 고백은 정말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동생과 올케는 지속적으로 엄마를 구박하고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고 청소, 빨래, 집안일 모든 것 또한 엄마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 놀이터에서 버릇 없게 구는 조카를 엄마가 혼내셨고 자기 아들에게 왜 그러냐며 올케가 엄마를 떠다 밀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 들은 외부에서 강한 힘으로 상처가 생겼다는 말이 올케의 짓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는 이 인간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고 저는 바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누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단순히 실수였을 뿐이야? 이런 일로 경찰한테 신고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 너 같은 동생 둔 적도 없어. 앞으로 나한테 누나라고 부르지도 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 아들 며느리는 엄마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해. 상황이 이 정도로 돌아가자 올케는 이제야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엄마 앞에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런 인간들이랑 상종을 하기 싫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올케의 이런 식의 괴롭힘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동생 역시도 그걸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연금 통장을 뺏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어요. 올케는 이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법정에서 구속이 되어서 정식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죠. 동생 역시도 엄마 집에서 쫓아냈더니 며칠 후에 병원으로 씩씩대며 찾아오더라고요. 저랑 엄마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왜 우리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엄마도 이 기회에 아들과 인연 끊겠다고 하셔서 병원에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습니다. 엄마의 병간호와 재판 준비 그리고 주변 정리를 위해 저는 회사를 쉬고 엄마 옆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이런 저희 집안 사건을 다 듣고 나서도 끝까지 저를 믿고 장모님 잘 챙기라며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엄마도 이제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얼마 전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은 저한테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교단도 은퇴하셨으니 우리랑 같이 사셔도 되잖아. 몇 년에 한 번씩 근무지가 바뀌긴 해도 장모님이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가 엄마와 함께 살게 됐고 엄마도 이제야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았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제가 남편 하나는 진짜 잘 골랐구나 싶었죠. 엄마는 본인 집을 처분한 돈을 전부 저희에게 맡기셨는데 그 돈으로 저희 네 식구가 살기 좋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보였던 엄마는 손녀와 함께 살면서 요즘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올케에 대한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고 점점 길어지는 중이고 얼마 전에도 용서를 빌며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합의금 몇 푼이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동생 역시도 자기 집안 다 무너졌다며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저와 엄마가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불쌍하게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곤 하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동생과 올케는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던 거죠.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정에 호소하며 대충 넘어가길 바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